오케이? 자, 사용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3대 기본 원칙, 그러니까 사용성, 유용성, 감성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원칙에서 다 봤지만 그 세 가지들은 다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세부 내용들은 다 그 나름대로 컨플릭트가 있고 또 텐션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사용자가 느끼기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얼마나 숙련된 사용자냐 또 그 사용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냐 어떤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주로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사용자가 부여하고 있는 중요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거예요. 유용성, 사용성, 감성 자체도 색간의 텐션이 있어요. 색간의 텐션이 있고 그것들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냐는 물론 그 행하는 과업이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자가 상대적으로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도, 부여한 중요도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에 들어가서의 각각의 서브 팩터들도 다 컨플릭트가 있고 텐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들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파트가 어떤 파트냐 그런 걸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에 유용하다고 생각하느냐 난 이것도 참 재밌었어요. 지난 학기에 팀에서 냈던 건데 모바일 사진 어플리케이션도 내가 어떤 가치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적 가치이면은 셀카를 잘 찍게 해주는 거고 그 사회적 가치인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쉽게 해주는 거고 기능적 가치는 조용해서 몰래카메라 기능을 갖다 넣어주는 거고 유의적 가치는 심심할 때 웃게 해주는 이런 식의 그 가치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가치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이 실제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이라도 매우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용성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가용 DSLR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좋은 카메라, 좋은 필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요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면 우리 컴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행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가 감성의 여러 가지 인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어떤 인상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냐 이런 것들 그 사용자가 어떠한 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같은 낚시라고 할지라도 20, 30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낚시 앱하고 20, 30대 여성 주부를 프라이머리 유저로 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여성 주부들도 낚시 게임을 하나? 네, 여기 주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자, 사용자 숙련 정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완벽한 사용자라는 없는 거고 그 사용자가 어떠한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에 맞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셀카를 얼마나 숙련해서 썼냐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사용자의 사용 행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정기적으로 진행하느냐 사용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을 요구하느냐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요구하냐 이런 거에서 달라진다는 거고 또 사용자의 개인적인 특징들 뭐 문화적인 특징이라든지 동기적인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새로운 세대의 특징들이나 또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의 특징들에 따라서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맞는 그런 사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느냐,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한무궁해요. 사람이 그 한길 열길 바닥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분석하고자 알고자 알 수 있는 정보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역시 무엇이 중요한 정보냐. 사용자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요소일까를 취사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갖다가 선별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모든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다 다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겠다.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품의 성격이나 또는 이 사용되는 맥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중요한 그 사용자 모형 또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달라진다는 거고 이제 그거를 함축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사용자 모형이라고 그래요. 이 사용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용자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해서 전달할 것이냐 라는 이슈랑 관련돼서 그것들 갖다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모형을 갖다가 사용자 모델이라 사용자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한 4가지 정도의 다른 모형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지 모형, 커그니티브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역할 모형, 롤 모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퍼소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시오 테크놀로지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인지 모형이 가장 정밀한 모형이에요. 소시오 테크놀로지 모형이 가장 매크로한 모형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롤 모델이나 아니면은 퍼소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무지무지하게 정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럴 때에는 커그니티브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지 구조에 대한 모델링을 해요. 내가 쓴 첫 번째 연구 논문이 커그니티브 모델이었는데 그 커그니티브 모델링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자면 주로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항공기 조종사를 계기판 같은 거 할 때 이 0.1초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고 질 수가 있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계산하고 그런 거 디자인하고 그럴 때는 인지적 모형을 갖다 써요. 그리고 사회기술 모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매크로한 모형인데 그 매크로한 모형은 주로 굉장히 큰 기술적인 정책 결정들을 할 때 대표적으로 썼던 경우가 언제냐면 EU 유럽연합에서 그 유럽연합 국가들의 통신망 설계할 때 이럴 때에는 굉장히 스케일이 크잖아요. 그리고 그 추상화 정도도 높고 이럴 경우에는 사회기술 모형 같은 걸 주로 써요. 그래서 그때는 함축적인 의미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고 어떤 모델, 어떤 기술적인 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두 개가 이제 있는 게 역할 모형하고 퍼소나 모형인데 그 모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건 퍼소나 모형들을 많이 사용해요. 왠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지 모형들 같은 게 이런 모형이고 이 대표적인 인지 모형들 중에 GOMS라는 게 있어요. GOMS라고 하는 모델이 있고 그게 Goal Operator Method Selection Rule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검스 모델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그 스텝 바이 스텝적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를 쓰면서 사람의 머릿속에서 움직여지는 스텝들을 갖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고 걔네들을 갖다가 조금 더 복잡하게 펄트 같은 시스템 써가지고 구체화 시켜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 같은 경우에 한번 해보면 좋아. 그렇게 해보면은 다른 그 숙제나 다른 프로젝트가 굉장히 즐겁게 느껴질 거야. 이런 걸 해보면.
그러니까 뭐 20ms, 뭐 30ms 이렇게 짜게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거든요. 사람의 이 눈동자의 one saccadic movement가 200ms라고. 그러면 그 200ms를 한 스텝 바이적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해봐. 사람이 얼마나 쫀쫀해지겠어. 그래서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런 이슈들을 아주 정밀한 걸 요구하고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들. 그래서 거기서의 몇 초, 거기서의 몇 단계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주로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미션 크리티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커그니티브 모델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로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거는 그 포스트 네이벌 스터디, 그러니까 저 잠수함 만들고 그 구축함 만들고 하는 그쪽에서들 많이들 해요. 몬트레이에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JPL이라고 Jet Propulsion Research Lab이라고 그 나사의 R&D를 하는 랩이 파사데나에 있어요. 이제 그런 데서들 많이 하는 게 이런 쪽 그 커그니티브 모델링을 많이 해요. 한 번 딱 하고 나서 나는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는 안 했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그 베이직한 리서치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역할 모델이라는 건 이제 시스템과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이런 어떤 관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역할을 갖다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갖다가 이러한 도식화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들을 해요. 주로 어디서 많이 썼냐면은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그 OOP 해가지고 여러분 C++ 하고 그 자바하고 이럴 때 그 실제로 이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 모델링 할 때 이런 방법들을 갖다 많이 썼었어요. 롤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써서 약간 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직은 구체적인.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 단에서의 모델링을 할 때에는 역할 지도들을 갖다 많이 썼고요. 사회기술 모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 사회의 인프라를 갖다 보는 그런 분석을 할 때 많이 썼고,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할 방법은 퍼소나 기법이에요. 퍼소나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제 알란 쿠퍼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헤비어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행동이라고 하는 점에서 초점이 있어요. 그걸 갖다 초점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그 이슈는 뭐냐면 이 퍼소나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퍼소나는 가상이야.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니야. 실제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실제 있는 사람처럼 표현한 가상의 인물. 그래서 어타이피컬하고 하이퍼스티컬하고 이미지너리한 그런 사람이라는. 그래서 퍼소나 할 때 그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묘사를 한다든지 자기가 아는 친구를 묘사한다든지 이러면 그건 퍼소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퍼소나라고 하는 특징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 비록 가상에 있지만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